TV 뉴스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한소연은 내 피부치예요. 재벌이 내 아이를 빼앗았어요. 그 나한테 절 돌려주세요. 아빠잖아요. 아빠라고요. 저 사람 몰라요. 아저씨, 저 사람 내 아빠 아니에요. 나 안 갈래요. 소율아. 제발 보내지 마세요. 보육원은 거기선 숨 쉬는 것도 혼나요. 아무도 널 데려가지 못해. 진짜요? 내가 막는다. 그래, 진짜다. 비가 오던 밤이었어요.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둘이 처음 만난 건 비가 오던 밤이었어요. 서진그룹 회장 오태준, 나이 72, 재계 서열 5위, 40년간 맨손으로 건설 왕국을 쌓아 올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웃는 걸 본 사람이 없었어요. 비서도 임원도 10년째 같이 다니는 박 기사도요.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밤 11시.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태준 회장은 뒷좌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죠. 박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기 편의점 앞 아이 보이십니까? 뭐가? 아까 회장님 나오실 때도 저기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태준 회장이 눈을 떴어요. 창밖을 봤죠. 편의점 처마 밑 가로등 불빛 아래 아이 하나가 서 있었어요. 비를 등지고 어딜 가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요. 내려서 알아봐. 네, 회장님. 박 기사가 우산을 들고 내렸어요. 태준 회장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죠. 빗소리만 들렸어요. 잠시 후 박 기사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좀 달랐어요. 회장님, 아이가 말을 잘 못합니다.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요. 병원으로 가. 네, 일단 병원부터야.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는 복도를 지나 소아과병동으로 갔죠. 의사가 아이를 살피다가 말했어요. 많이 지쳐 보입니다. 오래 돌봄을 못 받은 것 같고요. 보호자가 누굽니까? 보육원 소속이라고 합니다. 보육원에서 이렇게까지. 의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준 회장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40년간 수천 명의 직원을 다뤄온 눈빛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그 눈을 마주치면 말이 안 나오죠. 1시간 뒤 보육원장이 도착했어요. 곽 씨라는 50대 여자였죠.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연신 허리를 굽혔어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자꾸 도망을 쳐서 한소율이라고 문제가 좀 있는 아이예요. 한소율. 그게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태준 회장이 곽 씨를 봤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래로 내려다봤죠. 72해를 살면서 사람의 거짓말을 수천 번 들어온 눈이었어요. 곽 씨의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데려가시오. 태준 회장이 돌아섰어요. 그게 끝이 될 수도 있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남의 일에 관심 없고 감정에 돈 쓰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요. 소율이가 그 순간 눈을 떴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곽 씨를 발견했어요. 소율이의 몸이 움츠러들었죠. 이불을 양손으로 꽉 쥐었어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 뒤를 만졌어요. 손가락 끝으로 살짝. 긁듯이. 불안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죠. 태준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니, 멈춘 정도가 아니었어요. 굳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그의 어깨를 붙잡기라도 한 것처럼요.
돌아선 태준 회장의 눈이 소유리의 손을 보고 있었어요. 왼쪽 귀 뒤를 만지는 그 작은 손을요. 세상에 30년 전이었어요. 정확히 30년 전. 태준 회장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오서영. 외동딸이었죠. 서영이도 그랬어요. 긴장하면, 무서우면, 불안하면 왼쪽 귀 뒤를 만졌어요. 꼭 그렇게 손가락 끝으로 살짝. 긁듯이. 서영이는 25세 집을 나갔어요.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화가와 결혼하겠다고 했죠. 태준 회장은 서재에서 서영이와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맞선 사진이 놓여 있었죠. 재벌가 아들의 사진이었어요. 서영이가 그 사진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태준 회장의 눈이 차가워졌죠. 사랑으로 밥이 되냐고, 그 화가라는 놈이 뭘 해줄 수 있냐고. 서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도 엄마를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 말에 태준 회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이 문을 나서면 넌 내 딸이 아니다. 서영이는 울면서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재까지 들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10년 전 서영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태준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죠. 비서에게 알았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비서실 직원이 목격했어요. 회장 집무실의 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 빈 위스키 병이 2개 놓여 있었다는 걸요. 그 뒤로 태준 회장은 더 차가워졌어요. 더 냉혹해졌죠. 감정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병원 복도에서 굳어 있었어요. 한 소녀의 작은 손 하나 때문에요. 태준 회장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어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요. 서영아, 박 기사가 돌아봤어요. 회장님이 뭔가 말씀하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태준 회장은 이미 표정을 지운 뒤였어요. 박 기사, 네, 회장님. 그 보육원장이라는 사람. 이름이 뭐라 했지? 광미순이라고 했습니다. 조사해. 네, 보육원을 조사하라고 했다. 박 기사는 10년간 이 사람 곁에 있었지만 이런 명령은 처음이었어요. 회장님이 남의 일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병실 안에서 소유리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왼쪽 귀 뒤에 손을 올린 채로요. 태준 회장은 병원 로비의 의자에 앉았어요. 차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젖은 양복이 차갑게 식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박 기사가 커피를 사왔어요. 태준 회장이 받아들었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한 걸 손에 들고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새벽 2시 태준 회장이 마침내 일어섰어요. 병실을 한 번 더 들여다봤죠. 소유리가 새우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꽉 움켜쥐고요. 잠든 얼굴은 편안해 보였지만 이불을 쥔 손은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잠에서도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아이였어요. 태준 회장이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었어요. 72세 노인과 12세 소녀의 만남. 비 오는 밤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에 세상이 뒤집힌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보통은 없어요. 그런데 오태준 회장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요. 보육원 조사 결과가 이틀 만에 올라왔어요. 태준 회장의 비서윤 실장이 직접 보고했죠. 회장님 심각합니다. 광미순,
보육원장이 후원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습니다. 최소 7년간요. 그리고 아이들 상태가 윤 실장의 말이 멈췄어요. 이 사람도 65 먹은 노련한 사람이었는데 보고서를 읽는 목소리가 흔들렸죠. 학대 정황이 다수 확인됩니다. 태준 회장이 창밖을 봤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그 아이 한소율이 아직 병원에 있나? 네. 내일 퇴원 예정이고 보육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 돼. 윤 실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30년간 이 사람 밑에서 일했지만 이런 즉각적인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보육원으로 돌려보내지 마. 내 집으로 데려와. 윤 실장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30년 경력의 비서는 언제 물어야 하고 언제 실행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소유리가 태준 회장의 집에 왔어요.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컸죠. 서울 성북동 저택이었어요. 방만 12개. 정원에는 소나무가 줄지어 있었고 현관 로비에 대리석. 바닥에는 소유리의 운동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소유리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눈을 내리깔고 어깨를 움츠리고 벽 쪽으로만 걸었죠. 마치 자기가 공간을 차지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요. 보육원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눈에 띄면 맞으니까. 조용히 있으면 그나마 괜찮으니까. 가사도우미 김 여사가 소유리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편하겠어. 소유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방 구석으로 가서 웅크렸죠. 침대가 있는데 바닥에 앉았어요. 침대에서 자본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소유리의 눈에 뭔가가 보였어요. 방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이 있었는데 그 위에 빈 종이 몇 장과 연필이 놓여 있었어요. 김 여사가 아이니까 그림이라도 그리라고 챙겨둔 거였죠. 소유리의 눈이 달라졌어요. 웅크렸던 몸이 천천히 펴졌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연필을 집었어요. 종이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밤새 그림을 그렸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이가 밤새 깨어 있었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태준 회장이 서재로 가고 있었죠. 매일 아침 6시에 서재했어. 신문을 보는 게 30년 넘은 루틴이었어요. 서재 문 앞에 섰어요. 그런데 문에 뭔가가 붙어 있었어요. 종이 한 장이었어요. 테이프로 삐뚤빼뚤하게 붙여놓은 그림이었죠. 태준 회장이 멈췄어요. 그림을 봤어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림 속에 남자가 한 명 있었죠. 키가 큰 남자. 그 남자가 작은 아이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어요. 남자는 비를 맞고 있었죠. 아이만 우산 안에 있었어요. 연필로 그린 흑백 그림이었어요. 12살짜리가 그렸다고 보기엔 선이 놀라웠죠. 비의 질감이 느껴졌어요. 무릉덩이의 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태준 회장이 그 앞에 서 있었어요. 1분, 2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30년 전이었어요. 서영이가 5살이던 해, 비가 오는 날 어린이집에 서영이를 데리러 갔어요. 그때는 태준 회장도 젊었고 아직 감정이 남아있던 시절이었죠. 우산이 하나뿐이었어요. 서영이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자신은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서영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까르르 웃었죠. 지금 이 그림의 구도가요.
그날의 기억과 정확히 같았어요. 우연일 수 있죠.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건 흔한 장면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림 속 남자의 오른손에 반지가 그려져 있었어요. 넷째 손가락이 아니라 셋째 손가락이에요. 태준 회장이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오른손 셋째 손가락에 반지가 있었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백금 반지. 40년째 같은 자리에 끼고 있는 반지였어요. 보통 사람은 반지를 넷째 손가락에 끼잖아요. 셋째 손가락은 흔치 않죠. 그런데 이 아이는 셋째 손가락에 정확히 반지를 그렸어요.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가. 김 여사의 목소리에 태준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걸음을 옮기면서 그림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떼지 않았어요. 아침 식탁이었어요. 태준 회장이 혼자 앉아 있었죠. 늘 그랬어요. 10년간 혼자 밥을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각, 또각, 머뭇거리는 발소리였죠. 소유리가 식당 입구에 서 있었어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태준 회장이 봤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소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아저씨, 밥 같이 먹어도 돼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요, 이 집에서 태준 회장에게 밥 같이 먹자고 말한 사람이 10년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비서도 안 했고 가사도우미도 안 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은 혼자 드신다고 12살짜리 아이만 몰랐어요. 아니 알아도 상관없었을지 모르죠. 보육원에서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를 아는 아이니까요. 태준 회장이 1초쯤 멈칫했어요. 그리고 턱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고개 한 번 까딱한 거예요. 말은 안 했어요. 소유리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보육원에서 웃는 법을 잊어버린 아이였는데 그 미소가 어찌나 환하던지요. 의자를 빼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소리를 내면 콧날까봐 살금살금 앉았죠. 숟가락을 들 때도 소리가 안 나게 조심했어요. 보육원에서 배운 습관이었어요. 소리를 내면 맞았으니까. 김 여사가 된장찌개를 내왔어요.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죠. 소유리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이 냄새, 엄마가 좋아하는 냄새예요. 태준 회장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엄마, 소유리의 엄마. 된장찌개 냄새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서영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한 음식이 된장찌개였어요. 다른 재벌가 아이들은 스테이크에 파스타를 먹을 때 서영이는 된장찌개만 고집했죠. 태준 회장의 아내가 웃으며 말하곤 했어요. 이 집 공주님은 입맛이 서민이야. 우연히 하나면 우연이에요. 둘이면 신기한 거죠. 그런데 셋이면요? 귀 뒤를 만지는 버릇, 우산 그림의 구도, 된장찌개. 태준 회장은 밥을 더 먹지 않았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서재로 들어갔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윤 실장에게 전화했어요. 소유리라는 아이 출생 기록을 찾아. 출생 기록이요? 부모가 누구인지, 어떻게 보육원에 왔는지 전부 다. 전화를 끄는 태준 회장이 서재 창문을 봤어요. 창문에 자기 얼굴이 비쳤죠.
72년을 살면서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 위로 30년 전 서영이의 모습이 겹쳤어요. 5살 서영이가 웃고 있었어요. 아빠가 씌워준 우산 아래에서요. 여러분, 태준 회장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30년간 얼어붙어 있던 게요. 아직은 아주 작은 떨림이었어요. 하지만 이 떨림이 어디까지 갈지 이 사람 자신도 몰랐죠. 서재문에 붙은 그림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도 떼지 않았어요. 태준 회장이 떼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았죠. 저 그림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이 원래 그래요. 해가 뜨면 그림자도 함께 생기는 법이니까요. 소유리가 태준 회장의 집에 온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죠. 서진그룹 안에서요. 부사장 오정민, 태준 회장의 조카였어요. 48살. 매끈한 양복에 비싼 시계를 차고 다녔죠. 웃을 때 눈이 안 웃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입만 웃고 눈은 계산하는 사람. 정민에게 서진그룹은 곧 자기 것이었어요. 삼촌한테 자식이 없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있었는데 의절했고 그 딸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후계자는 자연스럽게 조카인 자기가 되는 거였죠. 이사회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오정민이 다음 회장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출처불명의 12살짜리 소녀가 회장 집에 들어왔어요. 정민의 비서가 보고했어요. 부사장님, 회장님께서 그 아이의 출생 기록을 조사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정민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펜을 돌리던 손이 멈췄죠. 출생 기록. 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회장님께서 그 아이에게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고. 정민이 의자의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봤죠.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보육원 출신 꼬마가 삼촌한테 붙었어. 뭘 노리는 거지? 설마. 말끝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그 설마 뒤에 오는 말은 분명했죠. 설마 핏줄인 건 아니겠지. 그날 저녁 정민은 직접 움직였어요. 보육원을 찾아갔죠. 광미순 보육원장의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곽 씨는 놀랐어요. 서진그룹 부사장이 직접 오다니. 정민이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를 꼬고 웃었죠. 눈은 안 웃으면서요. 곽 원장님, 한소율이라는 아이 입소 기록이 있을 텐데요. 곽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요. 원본 서류를 보여주시죠. 곽 씨가 손을 비볐어요. 땀이 나는 게 보였죠. 입소 서류에는 부모 불명이라고만. 아니요. 정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원본이요. 처음에 아이를 맡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적힌 원본 서류 말입니다. 곽 씨의 입술이 떨렸어요. 원본 서류에는 뭔가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10년 전 이 아이를 맡기러 온 사람의 이름이요. 정민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하나 올려놓았어요. 두꺼운 봉투였죠. 곽 원장님, 보육원 후원금 횡령건 지금 서진그룹 회장이 조사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곽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이 이 건을 경찰에 넘기시면 원장님 꽤 오래 갇혀 계셔야 할 거예요. 정민이 봉투를 밀었어요. 대신 이 아이의 출생 기록을 영영 없애주세요. 원본 서류를요. 그러면 횡령건은 제가 묻어드리겠습니다. 곽 씨의 눈이 봉투와 정민 사이를 오갔어요.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양심은 늘 생존에게 지죠. 그날 밤이었어요. 보육원 사무실 창문에 불이 켜졌어요. 곽 씨가 철제 캐비닛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낡은 서류였죠.
1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서류 맨 위에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위탁자 이름이요. 곽 씨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라이터를 켰죠. 종이 끝에 불이 붙었어요. 노란 불꽃이 서류를 삼켜갔어요. 위탁자의 이름이 한 글자씩 다 들어갔어요. 샤 이름의 첫 글자들이 검게 변하며 사라졌죠. 제가 되었어요. 곽 씨가 쓰레기통에 쟤를 털어 넣었어요. 손에 그 이름이 묻었죠. 그 이름을 닦으면서 곽 씨는 자기가 무엇을 태운 건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10년간 아이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종이 한 장. 아이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 그걸 3천만 원과 바꾼 거예요. 10년간 보관되어 있던 소유리의 유일한 단서가 그렇게 한 줌의 재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때 곽 씨가 태운 그 서류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정민이 그걸 없애려 했다는 건 그 이름이 자기에게 치명적이라는 뜻이겠죠. 한편 태준 회장의 집에서는 따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소유리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던 아이가 사흘째 되니까 복도를 걸어 다녔어요. 나흘째에는 정원의 소나무를 올려다 봤죠. 닷새째에는 김 여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김 여사가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보육원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배운 적이 없을 텐데 이 아이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소유리가 태준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식사 시간이었죠. 이번에는 소유리가 먼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태준 회장이 들어오니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아저씨, 저 같이 먹어도 돼요? 태준 회장이 앉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김 여사가 된장찌개를 내왔어요. 소유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저씨, 나 이거 좋아해요. 엄마가 이 냄새 좋아한다고 했어요. 엄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냄새만은 기억나요. 태준 회장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천천히 먹었어요. 마치 이 시간을 좀 더 붙잡아두고 싶은 것처럼요. 소유리가 밥을 다 먹고 나서 말했어요. 아저씨, 저 그림 하나 더 그려도 돼요? 서재문에 붙여도 돼요? 그래. 태준 회장이 대답했어요. 짧았지만 그 한 글자에 윤 실장의 귀가 쫑긋섰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윤 실장이 태준 회장에게 출생 기록 조사 결과를 보고했어요. 회장님, 한소율 양의 출생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원 입소 서류에 부모 불명이라고만 되어 있고 원본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준 회장의 눈이 좁아졌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네, 기록 자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거한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준 회장은 40년간 비즈니스를 해온 사람이에요. 기록이 저절로 사라지는 법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죠. 누군가가 이 아이의 과거를 숨기려 하고 있었어요. 태준 회장이 말했어요. 계속 찾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윤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나가려다 멈췄어요. 30년간 삼킨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또 삼켰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윤 실장이 삼킨 그 말이 뭐였을까요? 그건 5챕터에서 밝혀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밤 서재문에 그림이 하나 더 붙었어요. 이번에는 해가 뜨는 그림이었어요.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그 아래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죠. 집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나란히 해를 보고 있었어요. 태준 회장이 그 그림 앞에서 5분을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아무 표정 없이요. 하지만 서재에 들어간 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맨 아래 30년간 열지 않았던 칸이었죠. 거기에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어린 서영이가 그린 그림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서영이의 첫 번째 그림, 해가 뜨는 그림이었어요. 태준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우연히 네 번째가 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벽이 있다면요. 그 벽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금이 가고 갈라지고 조금씩 허물어지다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죠. 오태준 회장의 벽도 그랬어요. 소유리가 이 집에 온 지 열흘이 지났어요. 태준 회장은 DNA 검사를 의뢰했어요. 개인적으로요. 서진그룹의 이름을 쓰지 않고 윤 실장이 믿을 수 있는 의료 기관에 직접 맡겼죠.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린다고 했어요. 2주. 14일. 태준 회장은 기다리는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서재에 가고 9시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귀가하는 루틴 그대로였죠.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아침마다 서재문에 그림이 한 장씩 늘어났어요. 소유리가 밤에 그려서 붙여놓은 거였죠. 꽃 그림, 고양이, 그림, 구름 그림.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태준 회장은 그 그림을 단 한 장도 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재문이 점점 그림으로 덮여갔죠. 냉혹한 회장의 서재문이 12살 소녀의 그림 전시장이 된 거예요. 비서실 직원들이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서진그룹 임원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시작됐어요. 회장님이 고아 소녀를 집에 데려다 놓았다며? 나이 들어서 외로우신 거 아냐? 혹시 그 애가 돌아가신 따님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정민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죠. 열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소유리가 학교 체험 등록을 하게 됐어요. 태준 회장이 윤 실장에게 지시한 거였죠. 이 아이가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는 걸 알고는 바로 등록 절차를 밟게 했어요. 등록을 위해 건강검진이 필요했어요. 소유리를 데리고 병원에 갔죠. 의사가 검진을 하다가 멈췄어요. 소유리의 왼쪽 어깨를 보고 있었죠. 이건 화상 자국인데요. 소유리가 몸을 움츠였어요. 어깨를 가리려고 했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유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소유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하지만 왼쪽 귀 뒤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겁이 날 때 나오는 버릇이었죠. 의사가 윤 실장에게 말했어요. 이건 다리미로 인한 화상입니다. 의도적인 학대 흔적이에요. 다리미. 12살 아이의 어깨에 다리미를 갖다 댄 거예요. 윤 실장이 태준 회장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회장님, 소유리 양의 어깨에서 화상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다리미에 의한. 전화가 끊겼어요. 윤 실장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요. 30분 뒤 태준 회장의 차가 보육원 앞에 섰어요. 태준 회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운전기사도 비서도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혼자 들어갔죠. 곽 씨가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태준 회장을 보고 웃으려다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태준 회장의 얼굴에서 뭔가를 읽었거든요. 40년간 재벌을 운영하면서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감정을요. 분노였어요. 태준 회장이 곽 씨의 멱살을 잡았어요. 72세의 손이었어요. 주름지고 검버섯이 있는 손이었죠. 하지만 그 손에 실린 힘은 40년간 맨손으로 회사를 일군 사람의 힘이었어요. 이 아이한테 뭘 한 거야? 목소리가 낮았어요.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속삭임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 속삭임이 곽 씨의 온몸을 얼려버렸어요. 다리미를 갖다 댔어? 12살 아이였게? 곽 씨의 다리가 풀렸어요. 회 회장님, 그게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어서. 태준 회장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곽 씨의 발이 바닥에서 살짝 떨어졌죠.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보세요. 72세 노인이에요. 재벌 회장이에요. 평생 남의 일에 관심 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보육원장의 멱살을 잡고 있어요. 만난 지 열이틀밖에 안 된 아이 때문에요. 이 사람 자신도 놀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감정이 폭발한 건 30년 전 서영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처음이었으니까요. 태준 회장이 곽 씨를 놓았어요. 곽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죠. 횡령건이랑 학대건 전부 고발한다. 각오해. 태준 회장이 돌아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곽 씨가 바닥에 앉은 채로 전화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3번이나 번호를 잘못 눌렀죠. 간신히 연결했어요.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이. 전화를 받은 건 정민이었어요. 여러분, 정민이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죠. 이틀 뒤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떴어요. 단독. 서진그룹 오태준 회장. 고아 소녀를 자택에 데려다 놓아. 적절한가? 기사 내용은 교묘했어요. 사실만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노인이 왜 갑자기 모르는 아이를 데려왔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구조였죠.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요. 동정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악성 댓글이 더 많았어요. 인터넷이 원래 그렇잖아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소리를 내죠. 윤 실장이 태보고했을 때 태준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끄럽군. 그게 전부였어요. 대응 보도를 내시겠습니까? 남의 입을 막는데 시간을 쓸 필요 없어. 이게 40년간 재벌을 운영한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작은 소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응 보도를 내시겠습니까? 태준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남의 입을 막는데 시간을 쓸 필요 없어. 이게 40년간 재벌을 운영한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작은 소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 반응하면 소음이 커지니까요. 오히려 그날 저녁 태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어요. 집에 들어서니 소유리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소유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태준 회장을 보고 살짝 웃었어요. 아저씨, 오늘 일찍 왔네요. 태준 회장이 소유리 옆에 앉았어요. 소파가 아니라 바닥에요. 카펫 위에 다리를 접고 앉았죠. 72세의 무릎이 좀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바닥에 앉아야 했으니까요. 뭘 그리고 있어? 별이요. 밤하늘에 별. 소유리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까만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죠. 그런데 별 하나가 유독 크고 밝았어요. 이 큰 별은 뭐야? 이건요. 엄마예요.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태준 회장이 그 별을 봤어요. 하늘에서 보고 있는 엄마. 세상을 떠난 엄마.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태준 회장의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자기도 모르게요. 잘 그렸다. 소유리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활짝 웃었어요. 이 집에 와서 가장 환한 미소였죠. 진짜요? 아저씨가 잘 그렸다고 해준 거 처음이에요. 아니, 누가 그런 말 해준 거 처음이에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림을 칭찬받은 적이 없었어요. 보육원에서는 그림을 그릴 종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아이한테 72세 노인이 잘 그렸다. 3글자를 말한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태준 회장이 일어났어요. 서재로 가면서 뒤도 안 돌아봤어요. 하지만 복도를 걸으면서
오른손으로 눈밑을 한 번 훔쳤어요. 아주 빠르게요. 누구도 못 봤어요. 김 여사만 빼고요. 부엌에서 그 뒷모습을 본 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여러분,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30년간 쌓아올린 얼음장 같은 벽이요. 소율이라는 아이가 그림 한 장, 미소 한 번, 된장찌개 냄새 하나로 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 벽이 완전히 무너지려면 더 큰 충격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충격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방향에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진짜 무서운 건 귀신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겠다고 한 사람한테서 억지로 떼어지는 거예요. 소율이가 딱 그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소율이가 태준 회장의 집에 온 지 보름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태준 회장의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죠. 경호원들이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유는 기자회견이었어요. 서진그룹 본사 앞에서 남자 하나가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박태식이라는 남자였어요. 50살쯤 되어 보였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 남자가 카메라 앞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한소율이는 내 피부치예요. 재벌 회장이 내 아이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카메라가 미친 듯이 돌아갔죠. 박태식은 계속 울었어요. 준비한 대본대로요.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편이 좀 나아져서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더니 재벌 회장이 아이를 내놓지 않는 겁니다. 뉴스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여론이 확 뒤집혔죠. 어제까지는 회장이 왜 모르는 아이를 데려다 놓았나였는데 오늘은 아버지가 있는 아이를 빼앗은 거 아니냐로 바뀐 거예요. 정민의 작품이었어요. 박태식을 찾아서 매수한 거였죠. 3천만 원을 주고 내가 아버지라고 말해라고 시킨 거예요. 박태식은 전과 삼범에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그런 걸 확인하지 않았죠. 울면서 호소하는 아버지의 모습만 찍으면 됐으니까요. 그날 오후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태식이 친부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거예요. 법적으로 소율이의 임시보호 상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순간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TV에서 박태식의 기자회견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소율이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태준 회장이 거실로 갔어요. 소율이가 소파 뒤에 웅크려 있었어요. 온몸을 떨고 있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자신을 데려가겠다는 낯선 어른이 무서웠던 거예요. 보육원에서 수없이 겪었으니까요. 어른이 찾아와서 데려가겠다고 하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요. 소율이가 태준 회장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아저씨, 저 사람 몰라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몰라요. 저 사람 내 아빠 아니에요. 태준 회장이 소율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소율이의 어깨를 아주 부드럽게 잡았죠. 아저씨, 제발 보내지 마세요. 저 여기 있고 싶어요, 제발. 소율이가 태준 회장의 옷자락을 꽉 잡았어요. 작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놓으면 끝이라는 듯이요. 태준 회장이 소율이를 안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안아본 게 몇 년 만인지 아세요? 30년이에요. 서영이를 마지막으로 안아준 게 30년 전이에요. 그 뒤로 이 사람은 누구도 안지 않았어요. 악수도 짧게 했고 신체 접촉 자체를 피했죠. 그런 사람이 12살 소녀를 안고 말했어요. 아무도 널 데려가지 못해.
소유리의 울음이 멈췄어요. 약속한다. 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단단했죠.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약속이라는 말을 한 건 이게 처음이었어요. 소유리가 태준 회장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물었어요. 진짜요? 그래, 진짜다. 소유리가 다시 태준 회장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죠? 아무 잘못도 없는 소유리가 모르는 남자 때문에 이렇게 겁에 질려야 하다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유리를 안고 있는 태준 회장의 양복이 소유리의 눈물로 젖었어요. 명품 양복이었죠. 수백만 원짜리. 그런데 이 사람 양복이 젖는 걸 신경도 안 썼어요. 아니, 느끼지도 못했을 거예요. 40년간 양복에 주름 하나 허용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구두에 먼지 하나 묻어도 비서한테 뭐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바닥에 무릎 꿇고 양복 젖는 줄도 모르고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하지만 그 한순간이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어요. 바로 이날 밤에요. 그날 밤 윤 실장이 태준 회장의 서재를 찾아왔어요. 30년간 한결같이 차분했던 이 사람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 윤 실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30년간 숨긴 게 있습니다. 태준 회장의 눈이 좁아졌어요. 회장님께서 서영 아가씨를 의절하신 후 저는 몰래 아가씨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윤 실장이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서영이가 남편과 서울 외곽에서 살았다는 것. 형편은 어려웠지만 행복해 보였다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 윤 실장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빛이 바랜 사진이었죠. 작은 아파트 앞에서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서영이었어요. 20대 후반의 서영이. 얼굴에 수심이 있었지만 아기를 보는 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태준 회장이 그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가락이 사진 속 서영이의 얼굴을 더듬었어요. 25살의 집을 나간 뒤 한 번도 보지 못한 딸의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생겼더군요. 고생을 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먼저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가씨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윤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가씨는 사고 직전에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셨습니다. 2살 된 아이를요. 그 아이가 보육원으로 간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거기서 추적이 끊겼습니다. 태준 회장이 물었어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느껴지는 건조한 목소리였죠. 왜 말하지 않았나? 회장님께서 서영 아가씨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금하셨으니까요.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숨겼다. 죄송합니다.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태준 회장이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어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소유리가 그린 별 그림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엄마 별. 서영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2살 때 맡겨졌어요. 지금 나이로 12살. 소유리가 12살이에요. 태준 회장의 손이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가봐. 서재에 혼자 남은 태준 회장이 서랍에서 어린 서영이의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서재문에 붙은 소유리의 그림들을 봤어요. 여러분, 이 노인의 가슴 속에서 30년간 얼어붙어 있던 것이 녹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었죠. DNA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소유리가 정말 서영이의 딸일까요? 답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혈연이든 아니든 이 노인은 이미 이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라는 감정 아시죠? 누구나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사는 후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30년짜리 후회는 어떨까요? 매일 밤 가슴을 짓누르는 30년. 오태준 회장이 딱 그랬어요. 이 챕터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는 통쾌한 거고 하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태준 회장은 가만히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40년간 재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윤 실장의 고백 이후 태준 회장은 자체적으로 박태식의 신원을 역추적했어요. 서진그룹의 정보력이면 한 사람의 과거를 파헤치는 건 어렵지 않았죠. 결과가 나왔어요. 박태식. 나이 51살. 전과 3범. 사기 2건, 폭행 1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남자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호적의 자녀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었죠. 거기에 더해서 윤 실장이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확보했어요. 정민의 비서와 박태식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었죠. 태준 회장이 박태식을 호출했어요. 외진 곳의 조용한 사무실로요. 박태식이 들어왔어요. 아직 자신만만했죠. 태준 회장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늘 그렇듯이요. 앉아. 박태식이 앉았어요. 태준 회장이 서류를 하나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네, 전과 기록이다. 박태식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네, 고적 등본이다. 자녀 없음. 평생 자녀를 둔 적이 없지. 박태식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세 번째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녹음기였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박태식 씨, 기자회견 대본 보내드릴게요. 이대로만 읽으시면 됩니다. 정민의 비서 목소리였어요. 박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선택해. 지금 여기서 누가 시켰는지 말하든가 아니면 유괴 미수와 사기죄로 고발당하든가. 박태식이 무너졌어요. 생각보다 빨리요. 오정민 부사장님이 시켰습니다. 3천만 원 받고요. 태준 회장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 자백도 녹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꺼져. 다시는 이 아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박태식이 허겁지겁 나갔어요. 태준 회장은 이 증거를 바로 쓰지 않았어요. 주머니에 넣어뒀죠. 정민을 끝장내려면 더 확실한 때가 필요했으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날 저녁 윤 실장이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왔어요.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봉투였죠. 회장님, 이것은 서영 아가씨가 남긴 편지입니다. 태준 회장의 시선이 봉투에 고정됐어요. 사고 직전에 아가씨가 제게 붙이신 겁니다. 아이를 맡기시면서 이 편지만큼은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10년간 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태준 회장이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편지지를 꺼냈어요. 서영이의 또박또박한 글씨였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아니, 의절한 뒤로는 처음이네요. 원망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버지 방식대로 저를 지키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틀린 방식이었지만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남편은 먼저 갔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만나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저도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몸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이 아이, 제 딸이에요. 이름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보육원에서 이름을 지어주겠죠? 아버지, 이 아이만은요. 이 아이만은 아버지의 따뜻함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차갑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시던 아버지. 내가 그린 서툰 그림을 냉장고에
부쳐주시던 아버지. 된장찌개를 맛있다고 하면 한 그릇 더 떠주시던 아버지. 그 따뜻한 아버지를 이 아이에게도 보여주세요. 부디 당신의 딸 서영 올림. 서재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만 울렸죠. 똑, 똑, 똑. 편지지가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태준 회장의 어깨가 떨렸어요. 이가 악물려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72년 인생에서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운 거였어요. 윤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히 회장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의 울음을 보는 건 3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니까요. 태준 회장이 편지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한 구절을 다시 읽었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시던 아버지. 이 한 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서영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의절하고 나서도 힘들게 살면서도 그 기억만큼은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30년이었어요. 이 문을 나서면 넌 내 딸이 아니다. 그 말 한마디가 30년을 지배했어요. 서영이는 죽으면서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소유리가 그린 우산 그림, 서재문에 붙인 그림들, 된장찌개 냄새를 좋아한다는 말. 전부 서영이가 이 아이에게 들려준 아버지 이야기였어요. 서영이가 죽기 전 맡긴 아이가 2살이었어요. 10년 전이니까 지금 12살. 소유리가 12살이에요. 나이가 정확히 맞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 타이밍에 최악의 일이 벌어졌어요. DNA 검사 결과가 도착한 거예요. 윤 실장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태준 회장이 아직 눈물도 마르지 않은 채 결과지를 펼쳤어요. 유전적 일치 없음. 혈연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태준 회장이 멈췄어요. 2번, 3번 읽었어요. 글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일치 없음. 혈연 관계 없음. 방금 읽은 서영이의 편지.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 이 아이만은 아버지의 따뜻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 부탁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핏줄이 아니라니. 태준 회장이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봤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윤 실장, 네, 회장님. 핏줄이든 아니든 이 아이는 내가 거둔다. 윤 실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태준 회장의 눈이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서영이가 부탁했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윤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간 이 사람을 모시면서 이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회장님이 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늘 해야 한다만 있었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재문이 살그머니 열렸어요. 소유리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태준 회장이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소유리가 조심조심 다가왔어요. 태준 회장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봤죠. 소유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태준 회장의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손으로 큰 손을 감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태준 회장이 소유리를 봤어요. 아저씨가 제 할아버지 아니어도요. 소유리가 웃었어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도 웃었어요.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서재에 다시 침묵이 내렸어요. 시계 소리만 울렸죠. 그 침묵 속에서 태준 회장의 눈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아까와 달랐어요. 아까는 후회의 눈물이었고 지금은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태준 회장이 소유리의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겼어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아직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소유리는 알았어요. 머리를 쓸어 넘기는 그 손끝에 얼마나 많은 말이 담겨 있는지를요. 소유리가 태준 회장의 팔에 기대었어요. 두 사람이 말없이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서재문에 붙은 그림들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태준 회장은 소유리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핏줄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고도요. 오히려 다음 날부터 달라진 게 있었어요. 태준 회장이 소유리에게 말을 더했어요. 밥 먹었냐? 학교는 어땠냐? 오늘 뭘 그렸냐? 사소한 말들이었지만 이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죠. 핏줄이라는 희망이 사라지자 오히려 순수한 마음만 남은 거예요. 증명할 것도 확인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이 아이가 좋으니까. 그런데요. DNA 결과를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윤 실장이 태준 회장의 서재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DNA 결과에 이상이 있습니다. 태준 회장이 윤 실장을 봤어요. 윤 실장이 설명했어요.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왔다는 것. 2주 걸린다고 했는데 12일 만에 왔다는 것. 통보 방식도 이상했다는 것. 직접 기관을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났더니 오정민 부사장이 기관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결과를 바꾸라고 압박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조작됐습니다. 담당자의 진술서와 통화 기록 전부 확보했습니다. 태준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조작. 핏줄이 아니라는 결과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소유리가 진짜 자기 핏줄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태준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사회를 소집해. 내일. 다음 날 오전 10시. 서진그룹 본사 이사회실이었어요. 이사 9명 앞에서 태준 회장은 정민의 죄를 하나씩 꺼내놓았어요. 보유권장 매수, 출생 서류 소각, 가짜 아버지 사주, 그리고 DNA 조작. 증거가 나올 때마다 정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변명할 때마다 다음 증거에 막혔죠. 마지막으로 박태식의 자백 녹음이 이사회실에 울려 퍼졌어요. 오정민 부사장님이 시켰습니다. 3천만 원 받고요. 태준 회장이 정민에게 다가갔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이 회사를 탐한 건 참았다. 하지만 나한테서 핏줄을 빼앗으려 한 건 용서할 수가 없다. 정민의 다리가 풀렸어요. 오늘부로 넌 서진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만장일치 해임. 정민이 고개를 숙이고 이사회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폭풍이 지나갔어요. DNA 재검사가 새로운 기관에서 진행됐어요. 윤 실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입회했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어요. 그 이틀은 태준 회장의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따뜻한 이틀이었어요. 첫째 날 저녁이었어요. 소유리가 태준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손에 색연필 통과 종이를 들고 있었죠. 아저씨, 나랑 그림 그릴래요? 태준 회장이 소유리를 봤어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본 게 언제였을까요? 서영이가 어릴 때 같이 그린 게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나는 못 그려. 괜찮아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소유리가 태준 회장의 손을 잡고 서재 바닥에 앉혔어요. 카펫 위에 종이를 펼쳤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72세와 12세가 바닥에 다리를 접고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뭘 그릴까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거 그려요. 태준 회장이 잠시 생각했어요. 좋아하는 것. 40년간 회사밖에 몰랐는데. 모르겠다. 소유리가 웃었어요. 그럼 내가 골라줄게요. 해바라기 그려요.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는요, 항상 해를 보잖아요. 어두운 쪽은 안 보고 밝은 쪽만 보는 꽃이에요. 아저씨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유리가 색연필 통을 열었어요. 알록달록한 색연필 사이에서 하나를 골라 꺼냈어요. 주황색이었어요. 태준 회장의 손에 쥐어줬죠. 이 색으로 그려요. 왜 이 색이야? 소유리가 주황색 색연필을 만지작거렸어요. 살짝 수줍은 표정이었죠. 이 색은요, 따뜻한 사람한테만 쓰는 거예요. 태준 회장이 색연필을 봤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색이라고.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따뜻한 사람한테만 이 색을 쓰는 거라고요. 소유리가 태준 회장의 눈을 봤어요. 아저씨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무서워 보이는데 진짜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말해준 적은 없는데 저는 알아요. 태준 회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서영이가 이 아이에게 해준 말이었어요. 따뜻한 사람의 색. 주황색. 서영이는 아버지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30년간 의절했는데도. 그리고 그 기억이 소유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태준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선을 그었어요. 서툴렀죠. 당연히 서투를 수밖에 없었어요. 연필을 잡은 게 수십 년 만이니까요. 선이 삐뚤빼뚤했어요. 소유리가 웃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색연필로 태준 회장의 선 위에 겹쳐 그렸어요. 서투른 선을 따라가면서 자기 선을 보탰어요. 서투른 선과 능숙한 선이 만나서 하나의 형태가 됐어요. 해바라기였어요. 주황색 해바라기. 못 그린 부분은 태준 회장 거고 예쁜 부분은 소유리 거였어요. 하지만 합쳐지니까 오히려 더 따뜻해 보였어요. 완벽하지 않아서 더 완벽한 그림이었죠. 소유리가 그림을 들어 올려서 봤어요. 아저씨, 우리 잘 그렸다. 진짜 예쁘다. 내가 그린 부분은 엉망인데. 아니에요. 아저씨가 그린 줄기가 있어야 내가 그린 꽃이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태준 회장이 소유리를 봤어요. 서영이도 이런 아이였어요. 서투른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아이였어요. 30년 전에는 아버지가 어린 서영이에게 그림을 가르쳐 줬어요.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봐. 아빠, 이게 맞아? 그래, 잘했어. 그런 대화를 했었죠. 지금은 거꾸로였어요. 손녀뻘 되는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이 색으로 그려요. 여기에 이렇게요. 세상이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자리가 처음보다 더 따뜻했어요. 태준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웃었어요. 아주 작게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정도였어요. 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죠. 소유리가 그걸 봤어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저씨 웃었다. 지금 웃은 거죠? 아니, 아니긴요. 분명히 웃었어요. 나 봤어요. 아저씨, 웃으니까 진짜 멋있다. 태준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72세 노인이 쑥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비서들이 봤으면 눈을 비볐을 거예요. 소유리가 해바라기 그림 아래에 작은 글씨를 썼어요. 아저씨랑 나랑 같이 그린 해바라기. 둘째 날 밤이었어요. 소유리가 잠든 뒤 태준 회장이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서재문에 붙은 그림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우산 그림, 해 뜨는 그림, 별 그림 그리고 오늘 같이 그린 해바라기. 태준 회장의 오른손에 주황색 색연필이 들려 있었어요. 소유리가 쥐어준 그 색연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내일 출근할 때도 가지고 가려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색연필이 주머니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가 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 재검사 결과가 나와요. 태준 회장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율이가 그린 별 그림이 서재문에 붙어 있었죠. 하늘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엄마 별. 결과가 뭐든 상관없었어요. 이미 마음은 정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챕터예요.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떨지 아마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직접 들으시면 또 다를 거예요. 준비되셨죠? DNA 재검사를 맡긴 지 이틀째 아침이었어요. 태준 회장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어요. 서재로 갔죠. 문에 붙은 그림들을 봤어요. 우산 그림, 해 뜨는 그림, 별 그림, 해바라기 그림. 소율이가 이 집에 오면서부터 하나씩 늘어난 그림들이었어요. 태준 회장이 그 그림들 앞에 서서 커피를 마셨어요. 매일 아침 신문을 보던 시간을 그림 보는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본인은 인정 안 하겠지만요. 오전 10시 윤 실장이 전화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 회장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멈췄어요. 1시간 뒤 윤 실장이 서재에 들어왔어요. 밀봉된 봉투를 들고 있었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했습니다. 조작의 여지는 없습니다. 태준 회장이 봉투를 봤어요. 들지 않았어요. 1분쯤 그냥 봤어요. 여러분 이 순간 태준 회장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이 봉투 안에 든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꿔요. 하지만 6챕터에서 소율이가 한 말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저씨가 제 할아버지 아니어도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결과가 뭐든 상관없다고 이미 마음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손이 떨렸어요. 인간이니까요. 태준 회장이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지를 꺼냈죠. 눈이 맨 아래 결론 부분으로 갔어요. 유전적 일치율 99.97%. 조부 손녀 혈연 관계 확인 99.97%. 태준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소율이 어디 있나? 거실에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태준 회장이 결과지를 들고 일어났어요. 서재 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걸었죠. 72세의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거실에 소율이가 있었어요. 바닥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태준 회장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환하게 웃었어요. 태준 회장이 소율이 앞에 섰어요. 결과지를 들고 있었어요. 말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72년을 살면서 수천 번의 연설을 하고 수만 번의 지시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목이 막힌 거예요. 소율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저씨, 왜 울어요? 태준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봐주세요. 제게 서열 5위의 거인이에요.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은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2살 소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소율이의 눈높이에 맞추려고요. 소율이의 눈이 커졌어요. 태준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소율아, 네, 할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소율이가 멈췄어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할아버지요. 태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과지를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소율이가 태준 회장의 얼굴을 봤어요. 이 사람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어요. 아이들은 어른의 진심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특히 오래 상처받아온 아이들은 더 잘 알죠. 소율이의 왼손이 움직였어요.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 뒤를 만졌어요. 저 처음 보았던 그 버릇.
병원 침대에서 겁에 질려 하던 그 동작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겁이 나서가 아니었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뻐서 긴장한 거였어요. 소유리의 입이 천천히 열렸어요.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두 글자가 이사회실의 어떤 결의안보다 무거웠어요. 태준 회장이 소유리를 안았어요. 두 팔로 꼭 안았죠. 30년 만에 돌아온 온기였어요. 소유리도 태준 회장을 안았어요. 작은 팔로 큰 등을 감쌌죠. 보육원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안아보는 행위였어요. 거실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울렸어요. 72세 노인의 울음과 12세 소녀의 울음.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김 여사가 부엌에서 나오다 그 장면을 봤어요. 입을 틀어막고 돌아섰죠. 윤 실장이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30년간 참았던 죄책감이 조금은 놓였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죠. 박 기사가 현관에서 10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회장님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박 기사도 눈물을 닦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의 절정이에요. DNA 99.97%라는 숫자보다 할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더 강했어요. 자, 이제 에필로그예요. 1년 후. 서진그룹 본사 로비가 리모델링 됐어요.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정면에 대형 캔버스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비 오는 날 그림이었어요. 키 큰 남자가 작은 아이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죠. 1년 전 소유리가 서재문에 붙였던 연필 그림과 같은 구도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색이 있었어요. 비는 파란색이었고 우산은 빨간색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우산을 잡은 남자의 손이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소유리가 할아버지에게 알려준 색이었죠. 따뜻한 사람한테만 쓰는 색. 캔버스 아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 우리 할아버지에게 소율. 그 그림 앞에 오태준 회장이 서 있었어요. 올해 73이 됐죠.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림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옆에 소유리가 서 있었어요. 키가 조금 컸어요. 1년 동안 잘 먹고 잘 자고 제대로 사랑받은 아이의 성장이었죠. 소유리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태준 회장의 오른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주황색 색연필이었죠. 소유리가 쥐어준 그 색연필. 1년이 지났는데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거예요. 비서들은 몰랐어요. 이 냉혹한 회장님이 양복 안주머니에 아이의 색연필을 넣고 다닌다는 걸요. 소유리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그림 잘 걸렸죠? 태준 회장이 소유리를 내려다봤어요. 꽤 잘 걸렸다. 소유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왼쪽 귀 뒤를 살짝 만졌어요. 이번에는 겁이 나서도 긴장해서도 아니었어요. 행복할 때도 나오는 버릇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이 로비를 나갔어요. 밖에 해가 떠 있었어요. 소나기가 지나간 뒤에 맑은 하늘이었죠. 소유리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먹어요. 또? 네. 또요.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꽤 태준 회장이 아주 작게 웃었어요. 박 기사가 그걸 봤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죠. 박 기사도 모르게 웃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뒷좌석에 태준 회장과 소유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소유리가 할아버지의 팔에 기대어 눈을 감았죠. 태준 회장이 소유리의 머리를 내려다봤어요. 30년 전 서영이가 차에서 아빠 팔에 기대어 잠들던 모습과 똑같았어요. 태준 회장이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석양이었죠. 주황색. 따뜻한 사람의 색. 이 사람의 인생에 다시 색이 돌아온 거예요. 30년간 흑백이던 세상에 주황빛이 번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태준 회장과 한소율의 이야기입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귀 뒤를 만지는 버릇도, 우산 그림의 구도도, 된장찌개 냄새도, 그림 그리는 재능도 전부 피를 통해 흐르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속일 수 없는 건 피가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비 오는 밤 차 앞에 쓰러진 아이를 안아 올린 마음. 서재문에 붙은 그림을 떼지 않은 마음. 아무도 널 데려가지 못해 라고 약속한 마음. 할아버지 아니어도 좋다고 말한 마음. 그 마음이 DNA 99.97%보다 먼저였어요. 과학이 증명하기 전에 마음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색깔은요. 주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놓아버린 손이 있잖아요. 하지 못한 말이 있고 돌아서 버린 문이 있죠. 오태준 회장은 30년이 걸렸지만 다시 그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놓아버린 손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시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30년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주황빛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태준 회장과 소유리의 하루하루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 서재문에 새 그림이 붙고, 매일 저녁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매일 밤 주황색 색연필이 양복 주머니에 들어가는 그런 하루가요. 피는 속일 수 없다. 하지만 진짜 속일 수 없는 건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색깔은 주황이었다.